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런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96% 수익률과 1억 6,5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33% 수익률과 78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플러스로 양전되면서 현재 2억 3천만원 정도 총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어제 진짜 다들 밤 새시느라 졸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는 진짜 거의 5년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25bp 점진적인 금리 인하냐 아니면 50bp 빅컷 금리 인하냐, 이 두 개의 인하폭을 두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 쏠렸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준은 설마 싶었던 빅컷, 그러니까 50bp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추가로 점도표를 살펴보니까 올해 0.5% 정도 더 내린다는 전망도 볼 수 있었죠. 이는 앞으로 두 번 0.25%포인트씩 두 번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예측은 무의미라고 외치면서도 어제 개인적으로 25bp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 통찰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역시나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민주당의 75bp 인하 촉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심한 고용 때문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죠. 지금 연준이 빅컷을 했다는 것은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이거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움직였거나 이 둘 중 하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바라지 않았고 빅컷에 더욱 분노를 했을까? 왜냐면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경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리스 대선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훈풍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결국 어제 3시 50bp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는데요. 금리 인하 발표와 파월의 기자회견 여파로 진짜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크게 상승을 시작하나 싶었지만 결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괜히 피터 린치가 30년 전에 경제 예측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물며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예측할 거냐고 핀잔을 줬는데 다 맞는 얘기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자, 일단 어제 FOMC와 파월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앞으로 50bp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이라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담긴 전도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25bp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잘 버텨준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지만 말이죠. 또한 실업률 예측은 4.4%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4.4%가 피크라는 점은 다행인데 이 역시 전망일 뿐 고용이 어떻게 갑자기 악화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용 완화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고용 둔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예측치는 높였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더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동의한 연준 위원은 총 11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다만 보우먼 연준 이사만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11명이 동의했고 1명만 25bp를 주장했다 라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시장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50bp를 내린 건지, 이거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으니 말이죠. 파월 기자회견 역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50bp 금리 인하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그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지금 금리 인하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야? 이 의미를 담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늦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파월은 말하며 50bp를 한 이유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만약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이 놀라지 않기 위해 경제는 좋지만 선제적인 대응이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기준금리와 중립금리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했다 라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해주었네요. 또 하나, 역시나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워 주었습니다.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워 주었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금리를 급하게 내린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경제가 잘 버텨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야 주식시장이 훨씬 좋은 흐름을 보여왔다 라는 것을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빨간색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근데 어제 50bp 금리 인하면 이건 좀 급하게 내리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찝찝하긴 합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2000년 이후 3번의 50bp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보라색의 2001년 1월 3일 닷컴버블 사태 때와 주황색의 2007년 9월 18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리고 2020년 3월 3일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때 모두 지금처럼 5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닷컴버블 때와 리먼 브라더스 때는 잠깐 주식시장이 오르더니 그 이후 폭락을 한 주가 추이를 볼 수 있고, 코로나 때는 급락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풀며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체크해보면 폭락 그 어딘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50bp 금리 인하 타이밍은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장기 투자자고 아무리 낙관론자고 긍정론자여도 항상 최악의 경우는 미리미리 다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이 리스크 관리는 더욱 필수입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 함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현금 비중 확보와 정말 장기적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또는 경제 사이클에서 폭락이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비중이 확보되어 있는가? 추가로 최악의 경우 몇 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텐데 이걸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마인드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마다 모두 각각 나이가 다르고 월 소득도 모두 다르고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월 저축액이 좀 더 높거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20%, 30% 정도면 되겠죠? 반대로 난 월 저축액이 좀 낮거나 은퇴가 머지않은 시간이 촉박한 투자자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40% 이상은 되어야겠죠? 저도 이번에 20% 정도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현금 비중을 제가 늘릴 땐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금액과 비중, 타이밍 모두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이번에 5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그 혜택을 얻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5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돈도 지키면서 자산도 불릴 기회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폭락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먼저 평소엔 금리 인상을 할 때 주식시장도 함께 상승했는데 이번엔 역대급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할 때 주식시장이 하락장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사상 최고치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1년 뒤 100%의 확률로 모두 상승했었다 라는 20번의 데이터에서 20번 모두 상승한 데이터도 있죠. 이는 사상 최고치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향후 1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다. 즉 경제가 잘 버텨줬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만 정말 저도 이번에 금리 인하 이 사이클에서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 영끌에서 롱이든 숏이든 쳤겠죠. 그러나 전 부자가 되기 위한 본질, 핵심은 알고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활용하면 모든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오를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반 싸움이죠. 다만 6개월 뒤부터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외치고 있는 첫 번째 목표 시기죠. 203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 하락, 폭락장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웅줍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긴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저 폭락을 바라보니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다면 진짜 이 꽉 깨물고 내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웅줍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때 나스닥은 겨우 1000포인트였기 때문이죠. 지금은 19,000포인트입니다. 저때 웅줍했다면 19배 수익 중인 겁니다. 그러니 현금 비중과 시간, 마인드 모두 미리미리 대비해 두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강세장이든 하락장이든
다시 한번 자산이 또 불어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이는 엉덩이를 최대한 오래 붙이고 눌러 앉으면서 웅덩이를 파줄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악재도 많았지만 결국 모두 다 이겨내고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입니다. 항상 미국 증시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같은 패턴, 사이클로 우상향해왔지만 나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개미들 뿐이었습니다. 자본가, 자산가, 부자들은 절대 좋은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자본가 마인드를 가지고 저와 함께 그냥 끝까지 보유해보시죠. 제가 어떻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살아남는지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